남군과 사랑채에는 며칠째 보리죽 냄새만 희미하게 맴돌고 있었다. 한때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던 마당은 이제 먼지와 거미줄만 쌓여가고 사랑채 처마 끝에선 기와 몇 장이 떨어져 나간 채 방치되어 있었다. 대문 밖에선 빚쟁이들이 사흘째 집을 넘겨라! 고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병든 남편은 이불을 적실 만큼 피 섞인 기침을 쏟아냈고 서리는 핏물 묵은 수건을 바꾸며 남편 몰래 한숨을 삼켰다. 쫓겨난 하인들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짐을 싸 떠났고 남은 건 텅 빈 사랑채와 병든 남편 그리고 철부지 아들 윤성뿐이었다. 7살 윤성은 그 와중에도 아버지에게 먼저 죽을 떠주며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 전 괜찮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서리의 가슴은 그 웃음이 찌를 듯 아팠다. 저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집안이 얼마나 망했는지 내일 당장 거리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서리는 윤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다. 빚쟁이 우두머리가 사랑채 마루에 올라와 차갑게 말했다. 사안에 집을 넘기시오. 아니면 마님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서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꾸하지 못했다. 다른 방법이라니 양반과 여인인 자신에게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인가. 바느질로 푼돈을 벌기엔 빚의 규모가 너무 컸고 친정은 이미 연을 끊은 지 오래였다. 남편은 병으로 일어설 힘도 없었고 윤성은 너무 어렸다. 빚쟁이가 돌아간 뒤 이웃 안악이 조심스레 귓속말을 했다. 연하루에서 새 기생을 비싸게 산다더군요. 지금 아니면 값이 떨어진다던데 물론 마님께선 그런 곳과 인연이 없으시겠지만 서리는 처음엔 못 들은 척했다. 하지만 그 말이 밤새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남편은 약을 먹고 깊이 잠들었다. 서리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든 윤성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병도 집안의 몰락도 모른 채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다. 서리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나. 거리에 나앉으면 이 아이는 굶어 죽는다. 남편은 이미 일어설 힘도 없다. 차라리 내가 희생하면 이 아이는 누군가 거두어 줄지도 모른다. 남편도 마을 사람들이 돌볼 것이다. 서리는 눈물을 훔치며 결심을 굳혀갔다. 이것이 최선이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깊은 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혼례때 친정에서 받아온 나무 궤짝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혼례품이었던 은장도와 곱디고 온 남색 비단 보자기가 고이 접혀 있었다. 한때 이 은장도는 양반과 규수의 자존심이었다. 친정 어머니가 손수 준비해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정절을 지키는 칼이니라. 이제 그 자존심도 정절도 아무 쓸모가 없었다. 서리는 은장도를 남색 보자기에 조심스레 싸며 손을 떨었다. 눈물이 보자기 위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소리 없이 울음을 삼켰다. 잠든 윤성의 곁에 보자기를 놓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윤성아, 어미가 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뿐이구나. 미안하다. 어미를 용서해다오. 서리는 윤성의 머리를 쓰다듬고 작은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다. 남편의 방에서는 여전히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남편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오직 나 혼자만의 선택이다. 서리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사랑채를 돌아보았다. 한때 행복했던 이곳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폭풍우 치던 새벽, 서리는 잠든 윤성을 안고 마당을 나섰다. 온몸이 떨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담장 및 빗물이 고인 처마 아래에 윤성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남색 보자기를 그의 품 깊숙이 밀어 넣었다. 윤성이 잠결에 눈을 뜨며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서리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손을 뻗어 아들의 뺨을 한번 쓰다듬고는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윤성아, 살아다오. 꼭 살아다오. 서리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빗속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못 간다. 남색 보자기 안의 은장도는 윤성의 작은 가슴께에서 미약하게 흔들렸다.
연하로 모집이는 어둠 속에서 서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리는 고개를 숙인 채 모집인을 따라갔고 뒤에서는 윤성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하지만 서리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연하로 대문이 그녀를 삼키는 순간 서리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빗소리만이 그녀의 통곡을 덮어주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남편은 깨어나 부인과 아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남편은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병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남색 보자기를 품에 안은 윤성은 어머니를 찾아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건 빗소리뿐이었다. 윤성은 어머니 얼굴은 흐릿하게 잊어갔지만 남색 보자기의 감촉만은 또렷이 기억했다. 이웃 안악이 윤성을 발견해 데려온 뒤 마을에는 남군과 부인이 아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양반과 부인이 제 자식을 버리다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아버지는 그 충격의 병이 더욱 깊어졌지만 윤성만은 어머니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기대는 희미해져 갔다. 윤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항상 허전했다. 밤마다 남색 보자기를 꺼내 꼭 끌어안으며 잠들었다. 남색 보자기 안의 은장도는 늘 그의 옆에 있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어린 윤성에겐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처럼 느껴졌다. 마을 아이들은 윤성을 보면 손가락질하며 놀렸다. 저기 어미 없는 놈 간다? 어미가 도망쳤다며? 윤성은 대꾸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보자기를 꼭 끌어안았다. 아버지는 병든 몸을 이끌고 윤성을 안아주며 말했다. 윤성아, 내 어미는 병으로 먼저 갔단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하지만 윤성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을 두고 떠났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모두 들었다. 다만 아버지를 위해 모르는 척할 뿐이었다. 윤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마을 훈장은 가난한 사정을 알고도 윤성에게 글과 셈을 가르쳐 주었다. 윤성은 글을 빨리 익혀 동네에서 머리가 좋은 아이로 통했다. 훈장은 윤성의 재주를 아껴 책을 빌려주기도 했다. 윤성은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글을 읽었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기뻐했다. 윤성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아버지는 기쁘구나. 아버지, 제가 크면 과거에 급제해서 아버지를 편하게 모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몸이 말라갔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가끔은 피를 토하기도 했다. 이웃들이 약을 지어다 주었지만 효험이 없었다. 윤성은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아버지를 간병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야 했다. 어느 날 마을 어른이 찾아와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남궁 형님, 사실은 형수님이 연하로로 팔려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장터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손이 떨렸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윤성은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윤성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연하루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몰랐지만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더욱 말이 없어졌고 병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윤성은 아버지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느 겨울밤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끝없이 내려왔다. 아버지는 윤성을 머리맡으로 불렀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다. 윤성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윤성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떨렸다.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내 어미는 병으로 죽지 않았다. 윤성의 손에서 보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아버지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가난이 싫다며 너를 버리고 떠났다고들 하더구나. 연하루로 팔려갔다는 소문도 있고. 윤성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저를 두고 가신 겁니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도 모르겠구나. 어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버지도 알 수 없구나. 하지만 내 어미도 어쩔 수 없었을 게다. 우리 집안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윤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다. 그래도 살아남은 건 너뿐이니 어미를 너무 미워하지는 말거라.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천천히 숨을 거두었다. 윤성은 차갑게 식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남색 보자기를 가슴에 움켜쥐고 통곡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작은 사랑채는 눈에 파묻혀갔다. 장례를 치른 뒤 윤성에게 남은 것은 초라한 집과 은장도뿐이었다. 마을 어른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윤성아,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꾸나. 혼자 어떻게 살겠느냐. 아직 어린 나이에. 하지만 윤성은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지만 전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남에게 신세 지지 말라고. 마을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너무 의젓하다며 혀를 찼다. 윤성은 집을 정리하고 남색 보자기를 품속 깊이 넣었다. 은장도는 여전히 보자기 안에 고이 쌓여 있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다. 윤성은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한때 행복했던 집은 이제 폐가처럼 쓸쓸했다. 윤성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 저는 꼭 살아남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를 찾아 왜 그러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성은 남색 보자기를 품속 깊이 넣고 떠돌이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눈은 그의 발자국을 하얗게 덮어갔고 윤성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장터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윤성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남색 보자기는 그의 가슴께에서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은장도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로 남아 있었다. 윤성은 걸으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저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 것입니다. 바람이 윤성의 옷자락을 휘감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어린 소년의 등 뒤로 남군가는 점점 작아져 갔고 새로운 인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년이 흘렀다. 윤성은 이제 17살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어린 시절 앳된 얼굴은 사라지고 단단한 턱선과 깊은 눈매를 가진 젊은이가 되어 있었다. 윤성은 그동안 장터마다 떠돌며 장부를 대신 써주고 품팔이를 했다. 그를 아는 덕에 그는 점점 객주들 사이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어느 객주는 윤성에게 장부 정리를 맡겼고 또 어느 객주는 편지 대피를 부탁했다. 윤성은 성실하게 일했고 밤에는 남색 보자기를 꺼내 은장도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윤성은 많은 것을 배웠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날들이었지만 윤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윤성의 성실함과 글 솜씨에 감탄했다. 한상인은 윤성에게 말했다. 너 같은 젊은이가 큰 상단에 들어가면 출세할 텐데. 윤성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출세라는 말은 자신과는 먼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어느 날 큰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다. 장마철 소나기는 것에게 몰아쳤고 강둑이 터지며 상단마차 한 대가 지늘게 빠졌다. 상단원들은 장부와 비단이 젖을까 허둥댔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지만 아무도 선뜻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지 못했다. 윤성은 지체 없이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어 장부 꾸러미부터 건져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윤성은 멈추지 않고 비단 보따리까지 건져냈다. 상단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윤성을 바라보았다. 상단 관리가 다가와 물었다. 젊은이, 너 글은 읽느냐?
윤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 읽을 줄 압니다. 관리는 젖은 장부를 윤성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럼 이것 좀 봐라.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윤성은 즉석에서 장부를 펼쳐 하나하나 확인했다. 비에 젖었지만 글씨는 대부분 알아볼 수 있었고 윤성은 손상된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 보였다. 관리들은 놀라서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 젊은이 글을 제법 아는구나. 장부 정리도 빠르고 정확하네. 어디서 배웠나? 윤성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마을 훈장님께 배웠습니다. 관리들은 의논 끝에 윤성에게 제안했다. 우리 상단에서 견습으로 일해보지 않겠느냐? 재주가 있으니 아까울 것 같다. 윤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 길로 윤성은 거대한 상단의 본가로 향했다.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윤성은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다. 점점 큰 기와집들이 늘어선 거리가 나타났고 마침내 상단 본가에 도착했다. 기와가 겹겹이 얹힌 대문과 넓은 마당은 농가 출신인 그에겐 다른 세상이었다. 윤성은 마당을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창고에는 온갖 물건이 가득했다. 비단 곡식, 도자기, 약재까지 없는 게 없었다. 상단 주인은 거상 백만석이었고 그의 첩이자 안채를 관리하는 장씨가 있었다. 장씨는 본래 연하로 기생 출신이었으나 정실이 일찍 죽은 뒤 사실상 안주인 노릇을 했다. 상단 사람 누구도 장씨의 본명이 설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윤성은 견습객주로 선발되어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윤성에게는 과분한 곳이었다. 7년 동안 허름한 주막이나 창고 구석에서 잠을 자던 그에게 이런 방은 꿈만 같았다. 첫날 밤 윤성은 남색 보자기를 살짝 펼쳐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큰 상단에 들어왔습니다. 잘 살아보겠습니다. 은장도는 촛불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다. 5년 동안 품속에서 간직해온 이 은장도는 윤성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며칠 뒤 관리가 윤성을 불러 말했다. 장씨께 인사를 드려라. 안채를 관리하시는 분이시다. 윤성은 긴장하며 안채로 향했다. 마루 위에 앉아 차를 들고 있던 장씨는 윤성이 들어오는 순간 손을 멈추었다. 윤성이 무릎을 꿇고 정중히 인사했다. 견습 윤성이라 하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장씨의 심장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장씨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내가 새로 들어온 견습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장씨는 윤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다. 오래전 버린 아들의 얼굴이 어른이 되어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다. 장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고향이 어디냐? 남군가라고 하옵니다만 이미 망한 집안입니다. 장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다. 윤성은 장씨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열심히 일하거라. 이 상단은 성실한 사람을 아끼는 곳이니라. 감사하옵니다. 윤성이 물러간 뒤 장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날 밤 장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윤성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다. 저 눈매, 저 목소리, 저 성씨. 모든 것이 오래전 버린 아들과 겹쳐졌다. 장씨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중얼거렸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아이는 벌써.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저 성씨, 저 나이, 저 눈빛. 혹시 저 아이가 자신이 버린 윤성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설마 그럴 리가. 한편 윤성은 자신의 방에서 남색 보자기를 꺼내보며 생각했다. 오늘 만난 장씨는 왜 그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였을까? 윤성은 고개를 저으며 보자기를 다시 접었다.
그저 기분 탓일 것이라 생각했다. 다음 날부터 윤성은 상단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장부 정리, 물건 확인, 거래처 방문 등 배울 것이 많았다. 윤성은 성실하게 일했고 상단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다. 하지만 장 씨는 유독 윤성에게 관심을 보였다. 일부러 윤성을 안채로 불러 장부를 확인하게 하거나 심부름을 시켰다. 윤성은 장 씨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상전의 명령이니 따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이미 한번 엇나간 인연으로 다시 마주 앉았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고 진실이 드러나는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12년 전 폭풍우 치던 밤의 비극이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장 씨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윤성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저 눈매, 저 목소리, 저 또렷한 말투. 자꾸만 오래전 버린 아이의 모습과 겹쳐졌다. 12년 전 폭풍우 치던 새벽 담장 밑에 두고 온 그 작은 아이가 저렇게 컸을까. 장 씨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바보야, 그 애는 벌써 어디선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다른 집에 입양되어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남군가라는 성씨, 그 나이, 그 눈빛. 모든 것이 너무나 일치했다. 장 씨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 장 씨는 일부러 장부 정리를 윤성에게 맡기라고 지시했다. 윤성이 안채로 들어와 장부를 펼쳐 보이자 장 씨는 그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다. 가늘지만 단단한 손가락, 글씨를 쓰는 자세. 장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윤성은 장 씨의 호출이 잦아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다른 견습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채에 불려가는데 자신은 거의 매일 불려갔다. 안채에 들어설 때마다 장 씨의 시선이 자신에게 박혀 있는 것을 느꼈다. 윤성은 조심스레 물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장 씨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 아니다. 내 글이 반듯해서 좋구나. 그저 장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말끝은 늘 미세하게 떨렸다. 윤성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지만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하녀들은 장 씨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한 하녀가 다른 하녀에게 속삭였다. 장씨께서 색연습을 유난히 챙기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다른 견습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부르시는데 저 윤성이라는 애는 거의 매일 부르시잖아. 혹시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고 윤성의 귀에도 들어왔다. 윤성은 밤마다 남색 보자기를 꺼내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어째서 이 집에 들어오니 마음이 더 뒤숭숭한 걸까? 윤성은 은장도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편 장 씨는 걷다가도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반복했다. 윤성이 마당을 지나갈 때마다 장 씨는 무심코 그의 발걸음과 어깨선을 눈으로 쫓았다. 창문 틈으로 윤성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장 씨는 머리를 저었다. 혹시 아니겠지. 내가 버린 아이일 리가. 하지만 그 혹시는 날이 갈수록 덩치를 키워갔다. 장 씨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윤성을 볼 때마다 가슴이 요동쳤다. 장 씨는 하녀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윤성이라는 아이는 평소 어떤 물건을 지니고 다니느냐? 하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늘 가슴께에 남색 보자기 하나를 품고 다니옵니다. 밤마다 꺼내보는 것 같던데요. 장 씨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깨졌다. 하녀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마님, 손 다치십니다. 장 씨는 떨리는 손을 숨기고 대답했다. 괜찮다. 그냥 미끄러졌을 뿐이다. 물러가거라. 하녀가 물러간 뒤 장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색 보자기. 12년 전 그날 밤 윤성의 품에 넣어준 바로 그 보자기. 장 씨는 온몸이 떨렸다. 남색 보자기, 설마 정말 그 아이란 말인가? 장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확인하고 싶었지만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윤성도 그 무렵 상단 창고에서 오래된 비단 꾸러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먼지를 털다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연하루 기생설이 백만석 상단으로 드림.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윤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이 어머니 이름. 윤성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밤마다 그는 남색 보자기를 펼치며 중얼거렸다. 이 집과 어머니가 연결되어 있단 말인가? 설마. 윤성도 장 씨의 태도가 점점 낯설어져서 일부러 눈을 맞추지 않으려 했다. 안채에 불려갈 때마다 긴장했고 빨리 일을 마치고 나오려 했다. 하지만 장 씨는 자꾸만 윤성을 붙잡아 두었다. 이 장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구나. 저기 문서함도 정리해주겠느냐. 윤성은 묵묵히 따랐지만 마음속으론 불편했다. 상단의 공기는 겉으론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조금씩 응축되고 있었다. 장 씨는 하녀를 불러 윤성에 대한 자잘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윤성이 어디 출신인지, 부모는 누구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하지만 윤성은 과거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남군가 출신이라는 것과 부모님은 이미 안 계신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이었다. 윤성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상단, 이 집 그리고 장 씨. 모든 것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작은 호기심과 불안이 곧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문을 열어젖히게 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12년 전 폭풍우 치던 새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담장 밑에 윤성을 내려놓고 남색 보자기를 그의 품에 넣어주던 그 순간 장 씨는 온몸이 떨렸다. 혼례 때 친정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보자기. 모서리에 특별한 매듭을 꿰맨 그 보자기. 설마 그것이 아직도 윤성의 곁에 있단 말인가. 장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르려 했지만 주전자를 들 수조차 없었다. 장 씨는 백만석이 자신을 첩으로 삼아준 덕에 연화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불을 쌓은 거상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그 불을 쌓았는지는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다만 윤성을 버린 죄책감만이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을 뿐이었다. 설마 그때 내가 싼 그것이? 장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남색 보자기가 보였고 귀를 막아도 윤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 밤 윤성은 상단의 오래된 장부 묶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상단 관리가 창고 깊숙이 쌓인 낡은 장부들을 정리하라. 고 지시했고 윤성은 묵묵히 일했다. 먼지를 털며 장부를 하나씩 펼쳐보던 중 윤성은 낯익은 성씨를 발견하고 눈을 의심했다. 남군가 토지 몰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 압류. 윤성의 손이 얼어붙었다. 남군가. 바로 자신의 집안이었다. 장부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그 일의 주도자로 백만석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윤성의 눈이 번쩍 뜨였다. 우리 집안이 망한 게 이 상단 주인 때문이었단 말인가. 손이 떨렸지만 윤성은 다른 장부들을 계속 뒤적였다. 백성들의 논밭을 헐값에 빼앗은 기록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최씨 집안. 모두 빚을 빌미로 토지를 강탈당한 기록들이었다. 윤성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 상단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 불을 쌓았구나. 그때 또 다른 장부에서 심지어 더 충격적인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기생설이 연화로에서 매입 대금 은자 50량 100만석. 윤성의 숨이 거칠어졌다. 설이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윤성은 손이 떨려 장부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참담한 기록이 있었다. 설이 100만석 첩으로 들임 정실 사망 후 안채 관리 담당. 윤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든 그 100만석에 첩이 되었다고?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끌어올랐다. 윤성은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어머니는 날 버리고 원수의 품에 안긴 건가? 윤성은 장부를 품에 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남색 보자기를 꺼내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 상단 자체가 우리 집안의 원수였구나. 윤성은 장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장씨는 윤성의 방 근처를 서성이기 시작했다. 윤성이 일하러 나간 틈을 노려 복도를 오가며 방문을 바라보았다. 하녀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감히 묻지 못했다. 장씨는 방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정말 그 보자기라면 그렇다면 자신이 버린 아들이 눈앞에 있다는 뜻이었다. 장씨는 두려웠다. 아들의 분노, 아들의 증오, 아들의 눈빛. 그날 밤 장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심을 굳혔다. 확인해야 한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다. 다음 날 윤성이 장터로 심부름을 나간 사이였다. 장씨는 떨리는 손으로 윤성의 방문을 열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 몇 권, 붓과 벼루, 그리고 작은 등잔. 윤성이 얼마나 검소하게 살고 있는지 한눈에 보였다. 장씨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책상 위에 남색 보자기가 반쯤 펼쳐진 채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장씨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장씨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 끝을 들어 올렸다. 색이 많이 바랬지만 그 독특한 남색은 틀림없었다. 친정에서 손수 꿰맨 매듭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실밥이 조금 풀렸지만 그 독특한 매듭 방식은 장씨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장씨는 보자기를 두 손으로 들어 얼굴에 갖다 댔다. 12년 전 그날 밤의 촉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폭풍우 치던 새벽, 윤성의 품에 이 보자기를 넣어주며 흘렸던 눈물. 장씨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보자기를 꼭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윤성아,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한참을 울던 장씨는 눈물을 닦으려다가 책상 구석에 놓인 낡은 장부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장부를 집어들고 펼쳐보았다. 첫 페이지에 선명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남군과 토지 몰수 주도자 백만석. 장씨의 손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남군가, 자신의 남편 집안, 그리고 백만석. 지금 자신이 첩으로 몸담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장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박씨 집안 논밭 강탈, 최씨 집안 가옥 몰수, 김씨 집안 토지 압류. 끝없이 이어지는 백성들의 고통 기록. 장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장씨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기생설이 연화로에서 매입 백만석. 설이 백만석 첩으로 드림. 장씨는 장부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나는 내 남편 집안을 망하게 만든 원수의 품에 안겨 있었단 말인가? 장씨는 남색 보자기와 장부를 동시에 안고 절규했다. 윤성아, 어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거냐? 12년 동안 억눌렀던 죄책감에 더해 원수의 여자가 되어 살았다는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장씨는 한참을 통곡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자기와 장부를 원래 자리에 조심스레 놓았다. 방을 나서며 뒤돌아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 앞에 어떤 얼굴로 서야 할까? 저녁 무렵 윤성이 심부름에서 돌아왔다. 방에 들어가 책상을 확인했다. 보자기와 장부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윤성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이었다. 윤성은 방 안에서 남색 보자기를 펼쳐 은장도를 꺼냈다. 날은 무뎌졌지만 은빛 윤곽은 여전히 단단했다. 12년 동안 품속에서 간직해온 이 은장도는 윤성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윤성은 은장도를 손에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건 도대체 어떤 인연입니까?
며칠 전 누군가 자신의 방에 들어왔다는 확신이 들었다. 보자기와 장부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 누가 들어왔을까? 그리고 왜? 윤성의 머릿속에는 장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유독 자신을 챙기던 그 이상한 눈빛. 남군가라는 성씨를 들었을 때 창백해지던 얼굴. 윤성은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럴 리 없었다. 그때 바깥에서 하인이 윤성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윤성, 장씨께서 부르신다. 윤성은 서둘러 은장도를 보자기에 다시 싸고 책상 위에 올려둔 채 밖으로 나갔다. 빗소리가 대청마루까지 쏟아져 들어왔다. 장씨는 안채에서 윤성에게 급한 심부름을 시켰다. 윤성이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를 확인한 장씨는 떨리는 손으로 윤성의 방 쪽을 바라보았다. 이제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한편 백만석은 저녁 무렵 상단을 순찰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을의 창고와 안채를 돌아보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빗소리가 대청마루까지 쏟아져 들어오던 시각, 장씨는 안채 복도를 걷고 있었다. 윤성을 다른 곳으로 보낸 사이 장씨는 다시 한번 윤성의 방으로 향했다. 문틈 사이로 낯익은 남색 비단이 눈에 들어왔다. 장씨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며칠 전에도 이 방에 들어왔지만 오늘은 달랐다.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 보자기가 반쯤 열린 채 놓여 있었다. 장씨는 천천히 다가가 보자기를 걷어냈다. 그 순간 은장도의 손잡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장씨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건. 조심스레 은장도를 손에 쥐었다. 12년 전 윤성의 품에 넣어준 바로 그 은장도였다. 손잡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흠집이 보였다. 그 흠집은 윤성이 3살 때 돌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었다. 그때 은장도가 바닥에 떨어지며 손잡이에 흠집이 생겼었다. 장씨는 그 기억을 생생히 떠올렸다. 윤성이 울먹이며 달려왔고 장씨는 아이를 안아주며 은장도를 주워 닦아주었다. 장씨의 입술에서 이름이 새어나왔다. 윤성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남색 보자기 그리고 이 은장도 모든 것이 증명하고 있었다. 윤성은 자신이 12년 전 버린 바로 그 아들이었다. 장씨는 은장도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바로 그때 빗물을 털며 윤성이 방으로 돌아왔다. 심부름이 일찍 끝나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것이었다. 윤성은 문을 열다가 장씨가 자신의 은장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마님, 그건. 장씨는 황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은장도를 떨어뜨릴 뻔했다. 윤성은 재빨리 다가가 장씨를 부축하려 했지만 장씨는 손을 뿌리쳤다. 마님, 왜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까? 윤성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장씨는 윤성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다. 윤성은 당황하며 물었다. 마님, 왜 우십니까? 그 은장도는 제 어머니가 남긴 물건입니다. 왜 그것을 만지고 계십니까? 장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은장도가 내 어미가 남긴 것이라고? 예, 12년 전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떠나시면서 남긴 유일한 물건입니다. 윤성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장씨는 은장도를 꼭 쥐며 중얼거렸다. 윤성아, 정말 내가 그 윤성이구나. 윤성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장씨의 목소리에서 낯익은 무언가가 느껴졌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윤성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장씨는 떨리는 손으로 윤성의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내 어미 설이다. 윤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장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그건 내게 남긴 내 물건이다. 이 흠집 내가 3살 때 넘어져서 생긴 것이다. 윤성은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장씨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손에 쥔 은장도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윤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장부 종이를 꺼내 장씨 앞에 내밀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종이에는 설이 백만석 첩으로 드림 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장씨는 종이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성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가 정말 마님이라면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12년 동안 찾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든 백만석의 첩이 되신 겁니까? 장씨는 윤성의 발을 붙잡으며 울부짖었다. 윤성아, 어미도 몰랐단다. 백만석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며칠 전에 알았단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백만석이 저녁 순찰을 마치고 안채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윤성의 방 앞을 지나가려는데 안에서 여자의 울음소리와 남자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다. 백만석은 발걸음을 멈추고 문틈에 귀를 기울였다. 윤성아, 어미도 몰랐단다. 백만석이 내 집안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며칠 전에 알았단다. 윤성은 은장도를 빼앗듯 장씨의 손에서 가져와 보자기에 싸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건 제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것이니까요. 장씨는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다. 윤성아, 어미를 용서해다오. 하지만 윤성은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대답했다. 그게 무슨 변명입니까? 어머니는 저를 버리고 원수의 품에 안겨 사셨잖습니까? 12년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백만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미? 설이가 저 견습의 어미라고. 백만석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장씨가 윤성의 발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 윤성은 손에 은장도를 들고 있었다. 설이가 저 견습의 어미였단 말인가? 백만석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설이가 12년 전 어디선가 아이를 버리고 왔다는 소문은 들었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자신의 상단에서 일하는 윤성이었다니. 백만석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거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군. 문 밖에서 백만석이 낮게 웃었다. 빗소리가 그 웃음을 덮어주었다. 백만석은 팔짱을 끼고 문 밖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어머니와 아들, 12년 만의 재회는 눈물과 분노로 얼룩졌다. 그리고 문 밖에서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뭐라? 설이 내년이 내 놈의 어미라고? 백만석의 고함이 방 안을 찢고 들어왔다. 윤성과 장씨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돌아보았다. 백만석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장씨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백만석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12년 동안 입 한 번 번긋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모자 상봉이라. 윤성은 백만석과 장씨 사이를 가로막으며 외쳤다. 손 놓으십시오. 백만석은 윤성을 밀쳐내고 장씨의 손에서 은장도를 빼앗았다. 은장도를 높이 치켜들며 비웃었다. 이 칼이 아니었으면 내년도 그 자식도 이미 내 눈앞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윤성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지만 이를 악물었다. 백만석은 은장도를 손에 쥔 채 윤성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설이의 자식이라 그래서 그렇게 눈에 거슬렸구나. 윤성은 분노를 참으며 말했다. 제 어미를 칼로 위협하시는 겁니까? 상전 어른. 백만석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상전? 이 집안이 어찌 일어섰는지 아느냐? 너희 같은 것들 땅을 빼앗고 딸을 사들이고 백성들 피를 짜내서 쌓은 재산이다. 세상은 원래 힘 있는 자가 이기는 법이다. 윤성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장부를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말씀 그대로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성은 장부를 펼쳐 백만석 앞에 내밀었다. 남궁과 토지 몰수, 주도자 백만석. 박씨 집안 논밭 강제 매입, 헐값에 빼앗음. 최씨 집안 가옥 압류, 거짓 빚 문서로 강탈. 백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윤성은 다른 장부 쪽지도 꺼내 보였다. 연하루 기생설이 백만석 상단으로 드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들고 제 어머니마저 사들인 게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백만석은 당황한 기색 없이 냉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냐? 약한 놈이 당하는 게 세상 이치다. 그때 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윤성과 백만석의 고함 소리를 듣고 상단 직원들과 하인들이 모여들었다. 윤성은 재빨리 방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갔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윤성은 장부를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백만석은 황급히 뒤쫓아 나왔다. 저놈을 잡아라. 입을 막아. 하지만 윤성은 이미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나가 있었다. 윤성은 빗속에서 장부를 펼쳐 들었다. 이 상단이 어떻게 불을 쌓았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억울한 빚으로 집을 강탈하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상단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다. 윤성은 다른 장부도 펼쳐 보였다. 남군과 박씨, 최씨, 김씨 이 모든 집안이 백만석에게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한 직원이 장부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백만석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이라면 우리는 도적패였단 말이요? 우리가 먹고 산 게 억울한 백성들의 피였단 말인가? 하늘이 무섭지 않았단 말이요. 백만석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모두 거짓이다. 저놈의 말을 믿지 마라. 백만석은 호위무사들에게 명령했다. 저놈을 잡아 입을 막아라. 윤성은 장부를 들고 창고 쪽으로 달아나며 외쳤다. 창고에 모든 장부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상단 직원들과 하인들이 빗속을 뚫고 그 뒤를 쫓아갔다. 백만석도 뒤따라 달렸다. 장씨는 안채 마루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무릎을 꿇었다. 하늘이시여, 이 모든 게 우리의 죄구나. 창고 앞 마당에서 윤성은 일부러 곡식 자루를 쓰러뜨려 혼란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사이 윤성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장부 꾸러미를 끌어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백만석의 악행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단 직원들이 장부를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백만석의 이름이 나왔다. 백성들을 착취한 기록, 토지를 강탈한 기록,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린 기록.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건 정말이었군요. 우리 상단이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니. 하늘이 어찌 용서하시겠습니까? 백만석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횃불을 들고 외쳤다. 모두 거짓이다. 증거를 없애야 한다. 장부를 불태워라. 백만석은 미친 듯이 창고로 뛰어들었다. 장부 꾸러미를 집어들고 횃불로 불을 붙이려 했다. 이것만 없으면 아무도 증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종이는 쉽게 타지 않았다. 백만석은 더 깊숙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마른 장부를 찾았다. 그때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이 쾅 닫혔다. 백만석은 황급히 문을 밀었지만 열리지 않았다. 문을 열어라. 당장 열어. 하지만 창고 안에는 이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횃불이 마른 곡식 더미에 옮겨 붙은 것이었다. 백만석은 기침을 하며 문을 두드렸다. 살려줘. 제발 문 좀 열어줘. 밖에서 사람들이 황급히 문을 열려 했지만 안에서 무언가 걸려 있었다. 쓰러진 곡식 자루들이 문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한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하늘의 뜻이로구나. 악행은 반드시 갚음을 받는 법이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다. 백만석의 비명이 들렸고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 백만석은 쓰러져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장부 한 권을 움켜쥐고 있었다. 평생 백성들의 피를 빨아 모은 재산 그 증거를 손에 쥔 채 죽은 것이었다. 욕망이 부른 필연적 종말이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모았다. 하늘이 벌하셨구나. 악인은 결국 제 죄에 죽는 법이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심판이로구나. 윤성은 창고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비가 얼굴을 적셨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다.
손에는 은장도를 감싼 남색 보자기가 꼭 쥐어져 있었다. 아버지,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는 밝혀졌습니다. 하늘이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장씨는 멀리서 연기 피어오르는 창고를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12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자가 죽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공허함과 함께 이제야 죄의 무게를 깨달았다. 하늘이시여 용서하소서. 관아에서 관리가 내려와 장부와 은장도를 수거해갔다. 조사 끝에 백만석의 온갖 악행이 조정에까지 알려졌고 상단 재산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남군가가 억울하게 몰락했다는 사실도 문서로 기록되었다. 윤성은 관아 앞에서 남색 보자기를 손에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는 밝혀졌습니다. 우리 집안의 억울함도 풀렸습니다. 관아 문 앞에는 한때 백만석에게 땅을 빼앗겼던 백성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윤성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윤성 도련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윤성은 그들에게 답례하며 말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악인을 벌하신 것입니다. 백만석이 죽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설이는 윤성을 찾아갔다. 윤성은 상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다. 설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윤성은 붓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설이는 윤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윤성아, 어미는 이제 절로 들어가려 한다. 윤성은 놀라서 물었다. 절로요? 왜 그러십니까? 설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내 죄는 내 몸으로 갚아야 한다. 너를 버린 죄, 원수의 품에 안겨 살았던 죄. 평생 불공을 들이며 속죄하겠다. 윤성은 잠시 말이 없었다. 설이는 윤성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성은 손을 거두었다. 어머니, 저도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래, 어미가 기다리마. 언젠가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며칠 후 설이는 머리를 자르고 산중 암자로 들어갔다. 비구니가 되는 날 윤성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설이의 긴 머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며 윤성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아직 다가갈 수 없었다. 설이는 암자로 들어가며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윤성과 눈이 마주쳤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윤성은 억울한 백성들을 돕는 정직한 객주로 이름이 났다. 그는 부당하게 빚을 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편에 섰다. 사람들은 윤성을 의로운 객주라 불렀다. 그러나 남색 보자기와 은장도는 여전히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밤마다 윤성은 은장도를 꺼내보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느 늦가을 윤성은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다. 3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던 남자. 윤성은 남색 보자기를 품에 넣고 산길을 올랐다. 단풍잎이 붉게 물든 산길을 걸으며 윤성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자에 도착했을 때 비구니가 된 설이는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다. 삭발한 머리와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윤성은 단번에 어머니임을 알아보았다. 설이도 윤성을 보고 빗자루를 떨어뜨렸다. 윤성아. 설이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윤성은 천천히 다가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설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못난 어미를 찾아와 주었구나. 윤성은 품에서 남색 보자기를 꺼내 펼쳤다. 보자기 안에서 은장도가 은빛을 비추었다. 설이는 그 은장도를 보고 더욱 눈물을 쏟았다. 이건 어미가 내게 남긴. 윤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이건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것이고 아버지와 우리 집안의 억울함을 밝혀준 물건입니다. 처음엔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증표 같았으니까요. 윤성은 은장도를 손에 쥐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가난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저도 겪었으니까요.
설이는 윤성의 손을 잡았다. 윤성아, 용서해다오. 정말 미안하다. 윤성은 설이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이제 용서했습니다. 이 은장도는 이제 죄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어졌다는 인연의 매듭입니다. 두 모자는 산사 고요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12년 만에, 아니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모자가 된 순간이었다. 산 아래에서는 단풍잎이 떨어지고 고요한 연불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은장도는 더 이상 피의 칼도 이별의 증표도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을 견디고 살아남은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준 하늘이 허락한 인연의 끈이 되었다. 하늘은 악인을 벌하고 선한 이들에게는 용서와 화해의 기회를 주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였다.